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일요일인데 한산해요. 그 가상화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 용어가 참 많이 나오죠. 화폐 역사를 통해서 미국이 새 정부가 트럼프 정권이 들었으면 관세 정책이나 이민자 규제, 감세 정책 뭐 그런 것들로 미국 경제가 안정을 못 찾으면 트럼프는 대안을 또 생각을 하겠죠. 그 옆에 일론 머스크가 있고, 지금 트럼프 차기 정부가 가장 해결해야 될 게, 지금 옐런 재무장관이 4년 임기 동안 단기채 2개월, 3개월, 6개월 단기채 중심으로 발행한 국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내년에는 장기채로 다 전환이 아마 돼야 될 거고요. 채권 관리를 잘 못하면 본인이 하려고 했던 화석 연료로 저물가 시대를 만들겠다라든가 관세, 감세, 이민자 정책 이런 것들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미국이 지금 부채가 34조 달러, 미국 GDP가 27조 달러, GDP 대비 125%죠. 엄청난 금액이죠. 그래서 부채를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자기 공약을 실천하는데 가장 발목 잡는 게 그거죠. 부채. 그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가 다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부채의 경제. 어떻게 부채에서 탈피를 하느냐. 화폐가 연방준비위원회가 1917년에 설립이 됐죠. 미국 패드가 설립이 되면서 금본위로 통화를 발행을 했어요. 금을 기준으로. 금을 1온스당 34달러로 치고 화폐를 발행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기준을 맞춰서. 근데 닉슨 대통령이 1970년도 되니까 금은 수량에 한계가 있고 이동이나 보관에 문제가 있어서 그 기준을 달러로 바꿉니다. 그래서 70년도부터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고. 오는 과정에서 54, 5년이 되다 보니까 미국이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한 거죠. 그래서 부채국이 돼 있는 상황이라 달러가 위협을 받는 거죠. 기축통화로서의 안전자산이냐.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났을 때
그 주택 담보로 빌려줬던 돈 그 시장이 붕괴되면서 미국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미국 국채를 사놨던 여러 나라들이 달러가 휴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제일 피해를 받은 게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그 당시에 외환 보유 비율 중에 90%를 달러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해를 많이 봤죠. 그러면 지금 미국이 34조 달러가 있는 상태에서 부채가 채권 가격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안정 자산으로서의 기축 통화를 유지할 수 있느냐? 물음표가 조금씩 들어가죠. 트럼프도 그걸 알고 있고. 그러면 트럼프는 달러가 흔들릴 때 대안화폐를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기축통화로서. 달러와 다른 대안화폐로 같이 가든 아니면 새로운 기축통화를 마련을 하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겠죠. 그 과정에서 EU나 중국이 미국 마음대로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달러 때문에 고생을 그렇게 하는데 EU는 유로가 있고 영국은 파운드죠. 중국은 위안화. 중국은 이란, 사우디, 러시아 뭐 일부 브릭스 나라들은 위안화로 이렇게 거래를 해요. 기축통화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조건이. 첫째, 통상을 할 수 있어요. 무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화폐로. 두 번째,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화폐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화폐가 돼야 돼요. 세 번째, 담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화폐가 담보가 없는 화폐면 불안하잖아요. 담보 능력.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조건이 됐을 때 기축통화가 되는데 중국이 2009년도에 기축통화를 선언하죠. 위안화도 기축통화를 하겠다. 그래서 서서히 무역하면서 위안화로 이제 거래를 하죠. 넓혀 나가는 거죠. 나라들을. 사우디, 원유 살 때, 이란, 러시아.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해 나가는 거고, 브릭스를 중심으로 더 확대가 될 거라고 봐지는 겁니다. 지금 일부 경제학자나 경제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채를 갖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기축통화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죠.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뭔가부터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암호화폐예요. 디지털 방식의 암호가 있는 화폐. 온라인상에서. 이거를 2008년 10월에 사토시라고 하는 그 무명의 사람이, 본명을 아니고 사토시라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2009년 1월 달에 세계 시장에 소프트로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통이 되는데, 비트코인을 생성하는 과정은
뭐 잘 아시겠지만 고난이도 수학 문제를 풀어서 채굴을 하는 거죠. 그 비트코인은 2100만 개까지만 만들 수 있다. 규정이 돼 있어요. 2008년에 비트코인은 0원이었어요. 0원, 0불. 지금 16년이 지난 지금은 어제 그저께 가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확정되면서 7만 7천 불까지 갔죠. 1억, 우리나라 돈으로 1억 800만 원까지 갔어요. 1억을 넘었죠. 많이 올랐죠. 하나가 0원에서 1억 800만 원까지 갔다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유통되냐? 지금 이 우리가 갖고 있는 화폐, 지폐는 은행이라고 하는 곳이 중점이 돼서 각 개인이 은행을 통해서 화폐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죠. 물론 실물 시장에서 물물 교환할 때 화폐를 쓰지만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다 이체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블록체인은 굳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공공장부 거래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적으로 장부를 기록하고 거래를 하는 그런 온라인상의 거래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아니고 온라인상의 은행이라고 봐야죠. 근데 그 은행은, 이 은행은 다수의 사람의 개인정보와 인적사항을 다 알고 있죠. 얼마 저금했고 돈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블록체인은 체인처럼 개인마다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공유를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B2B 방식이죠. 개인과 개인. 중앙은행을 통하지 않아요. 국가 간의 중앙은행을 통하지 않아요. 은행처럼 지불 준비율 얼마를 책정해놔야 된다, 뭐 이런 통제를 받지 않죠. 중앙은행을 통제받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도 싸고 보안도 유지되는 거죠. 개인 보호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했던 거래 확인을 하고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보안도 공신력도 더 있는 거죠. 블록체인을 선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무튼 블록체인이 2100만 개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지금 7만 7천 불로 했을 때 2조 달러. 2조 달러의 시장이죠. 비트코인의 시장은. 2조 달러면 지금 환율로 1,400원이면 2,800조네요. 2,800조.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시장이 2,800조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유통되는 비트코인의 총 상황은 어떠냐? 손실이 좀 있었어요. 비트코인. 이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 자체가 암호화폐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저장할 때 암호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데 자기가 쓴 암호를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초창기에. 그래서 10만 개인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암호를 못 풀어가지고 지금 몇 조 원대의 자산가가 돼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암호를 10번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9번까지는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암호가. 암호를 못 찾아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그걸 못하고 있는 거지. 그거 틀리면 못 찾아가는 거지, 이제. 그걸 손실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종류를. 그게 한 420만 개 돼요. 그리고 현재 채굴돼서 유통되는 게 1550만 개. 그러면
1970만 개가 채굴이 된 거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한정이 돼서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가치가 이제 평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비트코인이 더 가치가 올라가려면 세계 각국에서 중앙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앙은행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CBDC라고 하는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CBDC로 인정받은 곳이 엘살바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두 곳이에요. 두 곳은 비트코인이 이런 지폐처럼 자국의 통화로 인정을 하고 있죠. 두 나라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며칠 전인가 한국은행하고 과학기술통신부, 과기부하고 MOU를 했어요. MOU를 해서 그 바우처, 국민들 중에 차상위 계급이라든가 저소득 중에 바우처를 주잖아요. 상품권이나 뭐 문화누리 카드라든가 지역사 온라인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이런 바우처를 상품권 형태로 주잖아요. 그거를 디지털 화폐로 한번 실시를 해보자라고 하는 MOU를 체결합니다. 그래서 4대 시중은행하고 세계 지방은행 7개 은행이 실시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을 해요. 그래서 바우처 형태의 토큰, 예금 토큰식의 디지털 화폐를 시행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나 이런 상품권으로 주지 않고 예금 토큰이라고 하는 디지털 화폐로 바우처를 시행을 하면서, 디지털 화폐가 이 공신력과 안전성과 보안, 개인정보 여러 가지 면에서 위험성 괜찮은가를 실시를 바우처를 통해서 한번 해보는 거죠. 공식 화폐로 인정하기 전에. 그 단계까지 와 있죠, 저희 나라가. 그래서 전산 시스템을 한번 갖춰보자. 바우처를 실시해보자. 디지털 화폐로. 그렇게까지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봐지고요. 비트코인 이후에 나온 암호화폐가 있어요. 리플이라든가 옥트인가 옥시.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후에 나온 화폐는, 암호화폐는 알트 화폐라고 해요. 알트 화폐. 이더리움. 한 10가지 돼요. 그 비트코인하고는 구분을 짓는 거죠.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다음에 나온 암호화폐는 알트코인. 이렇게 이제 양분화 시켜놓은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미국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20만 8천 개 정도 돼요. 미국 정부가. 중국이 19만 7천 개 정도 돼요. 그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미국 정부하고 중국 정부가 왜 갖고 있느냐? 이 비트코인이 범죄에 사용된 거를 몰수한 거죠. 몰수. 그게 미국이 20만 8천 개고 중국이 19만 7천 개.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리고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사토시라고 하는 사람. 만들어낸 사람, 개발자. 그 사람이 한 110만 개. 그리고 바이낸스라고 하는 개인이 한 56만 개.
그리고 옥스라고 하는 개인이 한 13만 3천 개, 피넥스라고 하는 사람이 34만 개. 개인들이 13위 중에 한 절반 이상 차지해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런 기관이 또 갖고 있고, 미국하고 중국 중앙정부가 갖고 있고, 13개, 1위부터 13위까지가 갖고 있는 게 유통량의 27.7%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머스크가 갖고 있는 게 11,500개. 그러니까 많은 건 아니죠. 한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억 달러면 1조 2천억? 많진 않은 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주가가 올라서 시가총액이 1조 달러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억 돼요. 1조 달러. 5천억이 아니구나. 1400조 돼요. 1400조. (1조) 달러면 1400조 맞죠? 1000원이니까 1000배니까. 그리고 엔비디아는 뭐 자료상은 없는데, 요번에 트럼프 되면서 어젠가 147달러까지 올랐더라고. 시가총액이 시가총액이 5천조 돼요. 5천조. 삼성이 340조니까 엄청난 거죠. 지금 3조 6천억 달러 정도 돼요. 엔비디아가. 테슬라가 1조 달러. 우리나라 전체 시장, 증권 시장의 시가총액이 3조 2천억 달러? 그 내려왔으니까 뭐 한 3조 달러 되겠네요. 우리나라보다 많은 거죠. 엔비디아가. 이 대한민국의 시가총액보다 엔비디아가 6천억 달러 이상 많은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M7은 웬만한 나라에, 한 나라의 주가, 시가총액하고 똑같아요.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선호를 하죠. 그리고 인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유세할 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시장 규모가 2조 달러인데 2,700조인데 미국이 34조 달러란 말이에요. 부채가 2조 달러면 한참 못 미치죠.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기축통화로 병행을 하던, 달러에서 비트코인으로 가던, 부채를 털어야 되는데 암호화폐로 부채를 턴다. 그 경제학자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트럼프가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34조 달러면
이자만 GDP의 10%를 내야 돼요. 10%를 갚아나가야 돼. GDP의 10%를. 그럼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이자만 1,500조니까. 그래. 1년에 1,500조 이자, 부채가 34조 달러, 그거를 트럼프가 암호화폐라고 하는 비트코인으로 기축통화를 삼아서 부채를 털어낼 수 있을 정도의 세계 지배력이 있느냐. 저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EU나 중국이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 내 기업과 기관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비율이 12% 정도 되고, 미국 외에 다른 나라가 갖고 있는 비율이 한 8% 돼요. 이것도 중요하죠. 기축통화가 가려면. 미국이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기축통화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12% 정도 되니까 아직은 기축통화로서 가기는 멀죠. EU와 중국이 본인들도 부채가 있는데, 부채를 그럼 화폐를 기축통화를 바꿔서 재정을 다 털어내자. 부실 재정을. 그런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겠죠. 블록가 세계니까. 근데 이해관계가 굉장히 얽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지금 뭐 거의 계획경제식 아니에요? 그렇게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세계 경제를 독단적 계획경제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폐도 독단적으로 기축통화로 바꿀 수 있느냐? 그렇게까지는 저는 좀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가상화폐, 그리고 메타버스 산업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은 화두가 별로 이렇게 잦아졌는데, 메타버스 시장도 AI 시장에서 큰 시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인데, 블록체인이 돼 있어야 되겠고, CBDC가 연계가 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준비, 또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보관 비율,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을 뭐 범죄 수익으로 얼마나 회수를 했나 몰라도 지표상으로는 이렇게 나타나질 않으니까 미미하다고 봐야 되죠. 그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관리가,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새로 나타나는 화폐에 대한 국민들의 지각, 인식,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돼요. 없는 상태에서는 그게 공용성을 발휘할 수 없거든요. 세상이 변해서 암호화폐가 이제 기축통화 됐으니까 쓰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우처부터 조금 이렇게 해보는 건데, 잘하는 거라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한국은행도 이 화폐가 변화되잖아요. 벌써 달러 기축통화된 지 54, 5년 만에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기축통화가 생겨난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 대비책, 그리고
인프라, 화폐가 통용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인프라,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되고, 국민들이 그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지식의 습득, 간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편리성, 뭐 여러 가지가 구축이 돼야 된다. 준비는 해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준비할 게 참 많죠. 이 럭비고 같은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준비해야 될 게 진짜 많아요. 아무튼 세계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서야 된다.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화폐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언급을 하고요. 이민자에 대해서 한번, 이민자 정책, 이민자에 대해서는 시간이 되면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